매월 첫 주 이 시간엔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몇 번 버스를 타나요? 예, 그 혹시 영국이나 홍콩에서 네. 2층 버스가 운행하잖아요. 네. 그 2층 버스가 대전에서도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국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오송역에서 세종시 그리고 대전역까지 운행하는 BRT 비완 노선 이걸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예. 지난달부터 이 노선에 바로 2층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보시면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예, 예. 차체 높이만 하더라도 4m 그리고 온통 빨간색이에요. 예. 그 멀리서 보더라도 정말 눈에 확 띕니다. 그 2층 버스는 그동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운행했었는데 예. 지방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근데 2층 버스가 보면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 버스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하면 2층 전기 저상 버스. 네. 저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예. 이따 화면에 나올 텐데요. 바닥이 낮고 그렇죠. 또 경사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멋진 2층 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반전 매력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그 제가 탄 버스는 최첨단이지만 제가 간 여행지는 바로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2층 버스 타러 한번 가시죠. 올 때 됐는데. 야, 높다 높아. 여러분 도심에 2층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탔던 그 관광버스하고 똑같네. 어차. 승객께서는 정차하시면 내려오십시오. 위험하시니까 머리 조심하시고 안전히 내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층에 가장 앞에 앉으니까 이 버스를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시야도 딱 트이고. 야, 요 자리 명당이네. 그냥 이 버스 값으로 운행 시간이 대전역에서 오송역까지 72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가격도 2,300원, 대전 시내에서만 타면 1,700원, 또 대전에서 세종까지가 2,000원, 종점에서 종점까지 2,300원. 야, 이것만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유람을 하나 유람을 해. 대전 시민들은 외지에 있는 친구, 가족들 오면은 2층 버스.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관광용으로도 되겠네, 관광용으로. 이 2층 버스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자동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갖고 탄 승객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관광버스 2층 버스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2층 버스가 온다는 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선들, 시설물들 다 고쳐야 되거든요. 4m 높이니까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버스, 2층 관광버스도
이 개방된 거 있잖아요. 뚜껑이 없는 거 그런 것도 좀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승강장에 있는 의자를 따뜻하게 몇 개 만든다고 그래요. 온열 좌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대전역에는 뭐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끔 오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서 봐요. 대전역 뒤쪽으로 소재동, 철도 관사촌, 카페거리. 또 하나는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면 인쇄거리하고 그다음 한약거리예요. 여기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978년부터)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노포를 찾았습니다. 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저기 1987년도, 6년도 이때 이 대전역 앞에서 막 데모할 때 멀리서 막 찌릿한 막 쏘고 막 백골단 쫓아오면 여기로 넘어왔어요. 여기로. 그러면 여기 돌아가신 사모님이 감춰주기도 하고 손님인 체하고 여기서 막걸리도 먹고 그리고 당시 운동권 사람들이 여기가 시국 토론장이었죠. 진짜 시설이 그대로네. 그냥 구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이거 보세요. 탁자 40년 전에 봤던 거를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 하서 먹어야죠. 얘가 두부 두루치기하고 녹두지짐. 두부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가만있어 봐. 아이고 모양은 뭐 어머니랑 했던 거하고 똑같네. 네, 녹두전도 나왔습니다. 녹두전. 예. 같이 이렇게 먹어야 세트지. 내가 사실 선물 하나 바꿨어. 예. 야, 모양은 얘나 지나 똑같네. 응? 넓적한 두부에다가 부추를 딱 올려서. 근데 이 집의 맛의 매력은 살짝 올려놓은 그 들기름 있죠. 싱싱한 집적단 들기름하고 이 뭐냐면 이 쫄면살이에요. 쫄면. 당면하고 쫄면 어우러진 요게 이 집의 매력이야. 이게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다고. 어이구, 변함이 없네. 어머니 맛하고 똑같아요. 두부 두루치기는 대전 시민들의 소울 음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두부하고 양념이 따로따로 놀잖아. 이거는 두부에 양념이 깊이 배 있어서 혼연을 찔려요. 딱 맞는 간에, 딱 맞는 탱탱함. 이 매력 때문에 이 집에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 응?
이 집 이름도 이 돌아가신 분이 만든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처음에 깨맣게 이제 간판도 없이 하다가 손님들이 야, 간판 하나 필요한데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집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녹두전. 여기는 녹두지짐이라고 그래요. 녹두지짐. 녹두지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직접 녹두를 갈아서 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죠. 밀가루가 섞이지 않은 100% 녹두지짐. 아이고, 잘 먹었다. 자, 오늘 여행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세종은 완전 신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걸? 최첨단 2층 버스를 타고 여기는 대전에서도 마지막 남은 원도심 중에 한 군데. 그리고 음식도 레트로 음식, 옛날 음식.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길이 지루하지 않고 늘 보던 풍경도 색다르게 만나고 싶다면 지금 2층 버스에 올라보세요. 네, 두부 두루치기와 녹두지짐. 아, 오늘 점심 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막걸리가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래, 깜빡했어요. 예. 먹어보니까 예. 35년 동안 운영했던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 재료 그대로 네. 그리고 아들이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예. 학창 시절 한참 다니다가 중년이 돼서 다시 찾았을 때 그 네. 맛이 그대로였다면은 참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대전역하고 오송역 다니는 B1 버스인가요? 네. 거기는 원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요. 버스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전국의 노선 중에서 이 노선이 두 번째로 승객이 많다고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2층 버스가 딱 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 네. 그리고 만차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구나 실감하신 한 주였을 겁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었죠. 찬 공기에 강풍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뚝 떨어졌는데요. 이런 추위와 함께 대전에도 살포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안과 내포 등 전국 곳곳에서도 눈이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첫눈은 그 단어만으로도 설렘을 주죠. 하지만 밀려오는 한파는 정말 두렵습니다. 누리꾼들 매서운 추위에 정신 바짝 든 모양입니다. 제가 설국열차를 탔었나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정말. 밤사이 조용히 왔다 간 첫눈은 무효. 제 마음속 첫눈 내리는 날은 아직이라고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추위가 시작되면 수도 계량기며 보일러, 세탁기,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날 텐데요. 미리미리 보온과 단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이 빨간 열매, 바로 따뜻한 겨울 나눔의 상징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 돕기의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죠. 목표 모금액을 1% 채울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게 또 우리 국민의 저력이겠죠? 누리꾼도 따뜻한 마음 보태주고 있습니다. 빨간 열매를 보니 얼었던 마음도 녹네요. 올겨울도 뜨겁게 데워보자고요.
찬바람이 거셀 때는 손을 맞잡으면 되죠. 나눔이 있는 겨울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조금 있으면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 냄비도 등장하겠죠? 여러분의 작은 사랑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 모두가 상심하고 있을 때 함께 일어서준 분들이 바로 123만 자원봉사자들이죠. 15년 전 그들이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 마침내 세계인의 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지역 목록으로 등재됐는데요.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유류 유출 사고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정보적인 가치는 물론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등재 배경을 밝혔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누리꾼도 축하와 함께 그때의 기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손 녹여가며 기름 닦던 게 벌써 15년 전. 지금의 바다를 보니 괜히 벅차오르네요. 기적의 기록이라니 감동이 있네요. 이 기억이야말로 후세에 전할 유산이죠.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지역 목록을 넘어 국제 목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빨리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뚝 떨어진 기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 공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매매 수요를 옥죄고 있던 다양한 이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안개 속 부동산 시장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영원 대전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이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표로 띄웠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의 상승을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선 오를 것이다라는 대답은 10%, 반면에 내릴 거라는 의견은 무려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과 또 사회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의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 모든 악재가 다 겹쳤습니다. 두 분은 향후 1년간 집값 변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향후 1년간 집값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할 때요. 예.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요인들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가격의 변화를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떤 가격 하락 때문에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나오는 심리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어떤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론 자체가 70% 이상 하락이 한다 해서 앞으로 1년도 조금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년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은 이런 하락기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처럼 전혀 저희들도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년에는 우하향으로 해서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지금 내포하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평년도에 비해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추운 날씨만큼이나 동절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정도로 네. 꽉꽉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거래가 없으면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특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뭐 수도권 못지않게 대전과 또 세종, 천안, 아산 등 충남에서도 과다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가격이 내리는 게 이게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주택자분들이나 또 연끌이를 해서 늦게 추격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고점 대비 너무 너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무주택자들이나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아직도 지금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벽이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도와 매수가 지금 서로 지금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지금 그 금리가 앞으로 그거에 대한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건가는 금리가 이제 그 향방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저기 보는데 아마 내년에 미국의 금리가 5%대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경기가 더 침체되고 거래량이 더 급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전에 오르기 전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높죠. 그렇죠. 아직은.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둔산동에 이제 모 아파트하고 탐방동에 또 모 아파트 두 개 단지를 지금 2016년도부터 최근에 거래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2016년도에 둔산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게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게 6억에서 7억까지 거래되었고 최근에 7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탐방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억 6천 했던 아파트가 2021년도에 11억 5천까지 최고가를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얼마에 거래했냐면 7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에 사신 분들이랄지 최고가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격의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 너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반면에 지금 2017년도나 18년도에 대비해 봤을 때 그래도 지금 50% 이상 100% 이상 오르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팽벽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급격하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면 일정 부분은 하락하는 것도 저는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이라고 좀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가격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또 예. 가격 조정의 폭 자체도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 또 시장에 충격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야 한다라는 힘이 더 커지면 어떤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될 텐데 다만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네.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 나타나기에 어떤 주변 환경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부분에도 좀 힘을 실어서 지금 하락기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를 했는데요. 뭐 선후를 따지자면 어떤 거래량의 감소가 어떤 가격 하락에 어떤 선행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 부동산 심리에 또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단계적으로 좋아질 텐데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은 또 결국은 시장이 될 테고요.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승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끌족 그래서 뒤늦게 이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요. 지금 이자가 뭐 보통 지금 비싼 게 아닌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지만 집값만 올려놓고 세금을 다 뭐 세금대로 걷고 또 이번 정부에서는 또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시민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금리 인상으로 어쨌든 집값은 좀 안정은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죠? 이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까 그거를 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어떤 각종 규제나 네. 특히 또 어떤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게 저는 그게 절대적인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 논리를 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맞췄어야 되는데 증세는 또 다른 또 증세를 또 낳는 것도 부작용을 또 낳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같은 경우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10번 그냥 취등록세만 계속 10번을 거래하면 취등록세로만 얼마가 부과가 되냐면 8,640만 원 정도가 붙더라고요. 그럼 그만큼이 사실 어떤 거래세로 부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택 위에 상가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10번을 거래되면 얼마 되냐면 2억 9,900만 원, 약 3억 정도가 취등록세만 부과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도로 약 50%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취등록세 때문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증세나 이런 걸로 어떤 부산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 증세나 이런 거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건 미스였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금리를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금리 올려가지고 부동산 잡는 거 이 정책 어떻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좀 누르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예. 뭐 금리 인상 정책을 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긴 금리 하지만 인상의 단계에서 네. 보면 예. 부동산 시장이 예.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금리를 올린 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런 정책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려면 지금과 같이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뭐 3%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수반되는 정책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원인은 어떤 글로벌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금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세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조금 정책을 좀 펼쳤는데 이마저도 지금 보면 뭐 결과론적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좀 반면교사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고 뭐 시장한 급격한 하락 방지하려고 지금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인 부분은 뭐 거의 뭐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급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환경을 좀 조성을 해놓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반전을 꾀하는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시장의 변화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한국은행장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지금 부동산 가격 여전히 높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사거나 안 사는 이런 부동산 시장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야, 이거 금리가 도대체 내려갈 기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 금리를 너무 몇 년 동안 잘 이제 겪어왔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높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6% 8%대에도 내가 내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히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 요소가 아닌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라는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미분양 사태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또 대전에서도 역시 미분양이 발생해서 작년과는 너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제 한국 부동산 청약에서 한 걸 보면 올해 한 16개 단지 정도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8일 날 분양 공고한 그 중촌 SK 뷰가 그때 분양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2년 7월 29일 날 하나포레라 월평공원 그 자리를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미분양이 속출은 실질적으로 계약률로 보면은 더 분양률보다 더 낮습니다. 실적으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당첨이 됐어도 네.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빈번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가 대전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대전도 지금 역시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미분양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네. 계약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대전의 분양 시장도 지금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청약을 하고 이후에 뭐 분양 가격이라든지 옵션을 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먼저 그런 것들 다 먼저 네. 다 검토를 합니다. 분양 가격부터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양 가격이나 단지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분양에 성공한다라는 것은 대전에서도 이제 그 금기는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막 미분양이 많죠. 근데 대전 상황이 좀 어떻게 다른 곳보다 좀 나은 편입니까? 아니면 대전도 뭐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양 물량으로 따지면 뭐 최근에 뭐 가장 높았을 때가 전국적으로 한 16만 호 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소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 경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미분양이 가장 적었던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4,000여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됐네요. 1년 만에 지금 41,604호로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뭐 2.5배 이상 지금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라가는 수치를 보면 최근에 이제 8월, 9월부터 올 하반기부터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2022년 올해죠. 올해 8월에 668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9월에는 이제 1,430여호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죠. 물론 물량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양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선분양을 하는데 계약자가 터무니없이 없어가지고요 사업이 그냥 좌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 그리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안 같은 데도 보니까 미분양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대전, 세종, 천안 요 지역을 해서 뭐 풍선효과 얘기하면서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얘기했던 천안 아산 지역도 지금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본다면 아마 과거에는 이제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가격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이제 분양을 잘 받지 않는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대전에서 세 곳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분양가가 높은 데도 있고 의외로 또 조금 저렴한 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갑천 최근에 이제 한 게 이제 갑천 이블럭에서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블럭에서 72세대 모집에 12,735명이 1순위로 청약을 했고요. 이블럭 같은 경우는 402세대 모집에 34,32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보면은 1,400만 원대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문자 둔산 도시합 엘프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까지 포함해서 1,123세대 모집에 6,511세대가 왔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이거는 2순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천 이블록하고 용문도하고 이 두 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월등히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용문 둔산 도시합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지금 뭐 옵션까지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차라리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묻지마로 이제 청약을 했지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랄지 또 이자 부담도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봅니다. 그렇게 하고 청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용문 도시합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렇게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의 상담이 하루에는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참 어려움이 좀 많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부터도 이제는 아파트가 무조건 청약을 하면
뭐 로또라는 이런 개념이 이미 깨졌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묻지마 청약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목적을 가려서 분양가랄지 위치랄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금은 이제 검토를 하고 청약을 하지 그냥 묻지마식으로 청약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 분양가가 이걸 갈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양 시장이 유리했던 거는 이제 매매 시장에 비해서 뭐 많게는 뭐 30에서 40% 정도 좀 저렴했다라는 걸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분양 시장도 거의 매매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뭐 90% 이상까지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분양을 받을 어떤 메리트가 좀 없고요. 또 분양을 받을 분양 시장은 실거주 목적 이외에도 이제 자본이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가 이런 이제 청약률을 떨기고 그리고 실계약자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은 이른바 돈맥 경화를 겪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부동산발 금융 위기를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등록 임대업 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좀 완화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데 그렇지만 등록 임대주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활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지만 나중에 상향세로 도달을 했을 때는 그게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재건축 완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고정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차후에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속 공급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규제 완화의 조치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등록 임대업 같은 경우는 조금 혼선이 많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혜택을 많이 주고 또 혜택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 속았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개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뭐 연내 개선 방안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잘 견딜 수 있는 노하우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어떤 지금은 이제 시간과 어떤 그 돈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버티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래서 영끌이를 한 친구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금리가 더 올랐을 때 어떻게 내가 버틸 건가 해서 여기에 대한 퇴로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내 집을 전세를 놓고 좀 내가 내려앉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다방면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한번. 네, 저는 정부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안정펀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 서영원 지부장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퀴즈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